뉴스인사 프라임 2부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솔직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좌절을 겪으셨고 특히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참담함을 느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또 애정이 있으니까 걱정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의 어떤 군대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특히 육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늘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요. 뭐 안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2.3 윤석열 내란 이 사태 기획과 이 행동대장을 했던 주요 인사들이 모조리 육사 출신입니다. 제가 육사 출신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무슨 말을 할까 망설였어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리자고 뭐 트럼프는 10배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거의 온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을 봤는데요. 저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는 먼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죠. 문송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만든 말인데 육송하다. 육송하다. 육송합니다. 육사 출신이어서 죄송합니다. 뭐 농담 비슷하게 네.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육사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방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데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치는데 역사적으로 큰 그 역할을 네. 뭐 역할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네.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걱정도 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군사 전문가들 가끔 방송에서 나오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뭐 박정희, 전두환 이번에 윤석열 딱 3건만 기억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사 출신의 쿠데타는 한 7차례 발생했다. 그렇게 뭐,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뭐 쿠데타 시도까지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박정희는 정확하게 뭐 육사 출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두환 더군다나 이제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게 얼마나 참담한지 느끼셨던 많은 분들이 또 하필 그 시기에 12월 3일 쿠데타가 나서 도대체 육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육사들 다 김영현부터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배제하는 그런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 너무 참담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육사 이거 어떻게 해체해야 됩니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 나오고 네.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이 잘못됐으면은 이걸 고쳐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부수고 새로 짓느냐, 다른 곳에다가 새로 짓고 다 옮기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네. 지금 육사가 지금 딱 그 시점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결론을 아직 못 내렸습니다. 과연 그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많은 육사 출신들도 있고 물론 그렇죠. 진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네. 또 국민들의 뜻도 좀 반영하고 네. 또 육사 출신 자신들의 어떤 반성이라든지 대안, 왜냐면 육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육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그 대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딱 그 일도 양단하듯이 해체해야 된다. 이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거죠. 고쳤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진 한 장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구속됐을 때였나요? 그 동기들, 뭐 선후배들이 힘내라. 제가 동기생입니다. 동기생. 맞아요. 교수님 동기생 38기이시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 화한 사진 준비돼 있죠. 사진을 보면 이건 고쳤을 수가 없는 집단이구나 지금 나오는데 구국 동지회라고 해서 23기, 25기, 28기 뭐 할 거 없이
김용영 장관 사랑합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 엄청나게 화환을 보내서 저게 2차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안 나온 게 있는데요. 네. 638기는 구국 동지의 명의로 한 게 아니라 따로. 제가 봤더니 네. 별도로 그 이를 여기 그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영현이 구속됐을 때 힘내라 뭐 그런 네네네, 식으로 맞습니다. 문구를 써가지고 더 중요한 것이 6438기 동기회 일동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예. 내가 동기회인데 교수님. 일동이라는 것은 전체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일동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육사 동기생들 사이에 좀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전체 이 집단을 사유화하고 더 나아가서 군대 전체를 그 자기네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그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쿠데타가 사실 그런 네, 그 네. 정신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셔서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 38개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그 일동이라고 하는 게 한 절반 이상은 됐던 건가요? 그 화환을 보내서 그 뭐 통계는 됐다. 모르죠. 다 일동이란 확인을- 뜻이 네, 다 그렇죠. 같이 하나로 네.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왠지 단톡방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예, 저는 단톡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시군요. 예, 그러니까 뭐 건강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건강에 정신 건강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육사 해체 나오는 그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공감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좀 차근차근 찾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거군요. 바로 당장의 어떤 그 뭐 해체라든지 뭐 다시 만드는 거 사실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네.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고 또 네.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 정신, 그 나라를 지키겠다,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런 군대 정신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 일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책임감 있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네. 뭐 이런 게 군대 정신이잖아요. 네.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네. 뭐 정치, 정책, 그다음에 여론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뭐 해체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 글 쓰신 걸 몇 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육사 해체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좀 고쳐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 특히 문제는 이 생도들이 학교 들어와가지고 교육 받는 과정들 그러니까 네. 사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집단에 되고 그 얘기는 민간과는 굉장히 좀 유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내용들 보면은 이 민주주의 혹은 공화국 여기에 대한 게 상당히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뭐 벌써 육사 졸업한 지 뭐 몇십 년 됐기 때문에 한 네. 4, 50년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듣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떤 짐작하고 또 행태를 보고 하건데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사실 육사가 대학이에요. 다 네, 전공이 그럼요. 있습니다. 저도 전자공학 전공했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단 생활, 이렇게 생도대라고 하는 그런 따로 기숙사 그 구역에서 네. 뭐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공부는 이제 공부하는 교수부라고 하는 곳에 따로 가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만으로 18살에서 22살이에요. 네. 그 육사 육사 4년, 들어가는- 4년이라고 하는 게 음, 정신이 아직 완전하게 형성은 안 됐지만은 아주 유연하고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민주주의 교육이에요. 네, 네. 예. 뭐 민주주의 군대 그러면은 뭐 군기가 빠진 정신이 해이한 군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민주주의 군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족에 관한 그 역사 교육이에요.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니 육사라면은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에 적어도 항일 무장 투쟁사는 한 과목으로 따로 떼가지고 네.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세계사, 뭐 현대사 따로 없고 그냥 한국사 네. 그리고 바로 6.25 전쟁으로 들어가죠.
역사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항일 독립 투쟁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책을 보고 배우고 그런 아마 다른 그래서 사람도 다 이번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범도 사태가 예, 발생한 홍범도 것도 사태가 아주 대표적인 사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홍범도가 누군지 왜 거기에 그 흉상이 가 있는지 네, 그 네. 의미를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가르칠 사람도 없고 뭐 그걸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양쪽 예. 다 문제인 거네요. 그래서 네. 그 육사 생도나 육사 출신들이 뭐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4년 그 시기에 네, 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는 네, 거. 네. 이게 계속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장군이 되고 장관까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아무 네. 역사 의식이 없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민주하고 민족. 민족은 사실 자주성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 네, 네. 있겠지만은 자주성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군대에서. 그래서 육사하면 지금 떠올라야 되는 어떤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떠오르는 건 여인영, 김용현, 이진우, 곽종건 이런 사람들만 떠올라가지고 예. 이제 농기생 정말, 김용현이 있어가지고 예, 참 참 육성합니다. 육사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 그만 괴롭힐게요. 안보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난 1월, 2월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한미일 특히 또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가 굉장히 주목됐었어요. 과거에는 조금 센 발언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한미일 협력이란 표현도 쓰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일관된 게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 네. 유지하겠다 최소한 네. 그런 것인데 저는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엉터리라 할지라도 그건 대한민국 국가가 약속한 거잖아요. 네네. 이것을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일거에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그 기조가 네. 국익과 실용이잖아요. 네.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이 실용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미일 협력 필요하고 네. 잘 해야 돼요. 네. 잘 해야 됩니다. 잘해야죠. 예,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첫째로 이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특히 이제 대북, 대중국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 굉장히 조심하면서 네. 추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주권, 한미일이 묶여지면은 네. 뭐 왕초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의 국익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많은 외교적인 그 리스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는 한미일 협력 계속 강화하고 유지한다. 그렇지만은 말하지 않는 부분, 네. 그것을 뭐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균형감 있게 네. 국익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나가겠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전 정권이 엉망이라고 했더라도 이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일거에 뒤집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네. 조금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 거기 또 이런- 색깔론까지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한미일 그 반대하면은 그건 반미고 반미냐, 뭐 친중이냐. 그리고 친북이고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되죠. 세상에 이 현실입니다. 이게. 네. 세상에 흑백 논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 8월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바이든도 갔고 기시다도 갔고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문서는 남아 있는 것이죠. 네, 23년. 그런데 다행인지 아닌지 트럼프가 와가지고 뭐 과거에 이제 다자 협력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가장 우려됐던 게 아니 한미일 간에 이거 뭐 군사 동맹까지 가자는 거야 해가지고 굉장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실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무엇인가를 대응해야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어떤 유효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정상 간에 삼국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이고 공식적인 어떤 문서로 공동 성명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문서였는데 네. 뭐
정신, 원칙 뭐 이런 것은 일반적인 얘기, 네, 네. 당연한 얘기들이 많이 길게 써져 있고 네. 진짜 중요한 것은 반 페이지도 안 되는 네.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 공약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공약 네. 뭔가 같이 하는 것을 뭐 약속한다 그런. 근데 공약 문서에 보면은 만약에 안보에 관련한 문제가 생겼으면은 삼국이 네. 한미 삼국이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한다. 그럼 뭐 협의 좋은 거 아닙니까? 협의해야죠. 그런데 이 협의란 말이 상당히 묘한 말이에요. 네.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거기에 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나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협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즉각 협의한다. 즉각 협의한다. 예. 무서운 말이죠.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 간에 미일 안보 조약이 있어요. 네. 조약입니다. 네, 네. 거기에도 협의한다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똑같아요. 컨설트라고 하는 네.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 캠프 데이비드의 공약 문서가 똑같은 컨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상 간의 공동 성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거의 조약하고 비슷한 유사한. 그런 유사한 성격을 가질 정도 그런 수준의 합의다. 네. 저는 이렇게 봐서 이게 한미일 동맹은 아니지만은 네. 동맹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 네. 길목에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죠. 다 미리 바뀌었는데. 수를 써놨어요. 아. 이걸 이제 삼국 정상이 하나의 공식 문서로 발표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렇게 강력하게 한 이유가 미국 사람이 실토를 했습니다. 바로 커트 캠벨이라고 하는 네네. 당시 미국의 NSC 인태 조종관이었어요. 네.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요. 뭐 짜르라고 또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 네, 네. 이 사람이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번 정상회담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목적은 삼국이 이 협력을 제도화 정치에 착근시킨다는 말을 썼어요. 정치에 착근시켜가지고 네. 향후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라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걸 실토를 해버렸어요. 네, 실토를 해서 근데 굉장히 솔직한 거죠. 근데 약한 나라들은 솔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미국처럼 적어도 초강대국이 좀 돼야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커트 캠벨이 네. 최근에 트럼프를 이제 바뀌니까 네. 본인이 이제 만들어놨대. 그때 사실 오케스트레이션 했던 게 커트 캠벨이잖아요. 뒤에 그렇죠.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아마 김태호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때 내용들 보면은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하도록 있지만 이게 협의가 그냥 나긋나긋한 단어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공약 그 부분 보면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조절하고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커미트먼트예요. 네. 그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하면은 모여 가지고 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왕초 네네. 두목이 한 말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네. 그런 게 협의예요. 사실은 외교에서 특히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협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게 완전히 뭐 북한에 한다는 것만이면은 뭐 또 그런 대로 뭐 얘기가 되는데 네. 사실 그 이면에는 아주 일관되게 대중국 봉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적대 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 경제라든지 뭐 기타 문화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 이 중국과 관계를 뗄 수가 없는데 네.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가지 네. 못하도록. 트럼프가 되자 이거 뒤집을까봐 걱정한 듯한 발언을 또 최근에 했더라고요. 최근에도 했습니다. 네네. 예, 뭐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든가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봐서는 애국자지요. 우리 그들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고약하지만 그렇습니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했던 게 한미일 간에 군사 훈련을 정례화시키는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약간 맞닿아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한미일 3국 그 합참 의장들이 이번 주 네. 서울에서 만난다고 해요. 11일 양일간에 서울에서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정부 이후에는 어쨌든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논의가 나올까요? 합참의장은 군인들이잖아요. 네. 사성 장군들인데 네. 군인들 만나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예.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이냐 군사 훈련. 그리고 뭐 캠프 데이비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실행 계획이 사실은 1년 전에 네.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작년 7월 달에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3국 국방장관들이 동경에서 모였어요. 작년에요. 작년이죠. 네네. 그래서 3국 안보 협력 틀이라고 하는 네네. 문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협력 각서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건가요? 예, 프레임워크죠. 틀. 네. 이거 비밀입니다. 군사 비밀이어 가지고 네. 한국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아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예. 하길래?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 중요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네네. 삼국 국방부가 동시에 그 발표를 했어요. 중요한 내용을.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삼국 간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 동맹으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제도화하는데 중요한 것이 첫째는 훈련, 둘째는 정보 공유. 네네. 그리고 나머지 뭐 군인사 교류도 해야 되고 기타 뭐 정책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네. 것인데 이번에 삼국 합참의장들이 모이면은 작년에 이미 2번 상당한 규모로 한미일 훈련을 했어요. 네. 제주 남쪽 아, 네. 그 공해상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프리덤 엣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자유의 칼날 뭐 좀 이상한 번역인데 네, 네. 그런 훈련을. 훈련했는데 금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협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고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딴짓 못하게 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그런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국 견제를 적어도 한미일 사이에서는 변할 수 없게 네. 그러니까 점검하러 공고하게 온. 예. 그래서 시시때때로 네. 점검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잘못하고 하는 거 있으면은 네, 네. 그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네. 이게 압력도 넣고 미국에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이런 모임은 많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관건은 한미야 뭐 워낙 굳건한 동맹이니까 뭐 당연한 건데 거기 일본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협력한다 뭐 조금 더 나가서 안보 협력까지는 할 수 있다 협력인데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군사 동맹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도화 얘기 나오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해도 내용까지 숨겨 있는 정도라면 상당히 진전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빠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당장에 우리 안 하겠다라는 말은 절대 못 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걸 하는데 좀 더 평화 지향 또는 위기 관리 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첫째 이제 규모 문제가 있어요. 규모요. 규모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든지 그 총 동원하고 항공모함은 늘 네. 와요. 네. 항공모함 구축함 그다음에 전투기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네네. 금년 들어서도 뭐 이재명 정부 전이지만은 공군 훈련도 하고 해군 훈련도 했어요. 6월 18일 날 보니까 6월 18일은 공군. 그 공군이죠. 네, 예, 공군. 그건 이재명 정부 네. 후에 처음으로 한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네. 저기 윤석열 정부 때도 금년에 하곤 했는데 네. 그래서 그 규모를 너무 키워서는 안 된다. 네.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역을 철저하게 지금 했던 방식으로 공해상 제주 네. 남방 공해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 뭐 너무 적대적인 어떤 메시지를 발표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좀 자제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답은 좋다. 한미일 협력 계속 하는 거고 네. 뭐 군사력 강화도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북한하고 중국, 뭐 러시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와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네. 유지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거. 네. 이게 진짜 올바른 전략이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상식적이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네. 앞에 막 육사 얘기하다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육사 좀 흥분했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 뭐 쟤네들이 말 안 들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존 볼튼 당시 이제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1차 때도 그랬고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철군을 하려고 명령까지 내렸었죠.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뭔가 이견이 생기면 극단적으로 뭐 철군까지 또 그 카드를 흔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카드예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터 때부터 해가지고 한 50년, 40년, 50년 된 카드입니다. 카드. 근데 미국이 이 카드를 흔들면은 그저 한국은 뭐 거의 기절할 정도 항상. 벌벌 떨고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 카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지금은 이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의회가 이것을 간파해가지고 그렇죠.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국방수권법에다가 철군하거나 감군하지 못하도록 인원수까지 28,500명 딱 못을 박아놨어요. 네. 이제 아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카드는 트럼프 카드가 아니에요. 우리 카드입니다. 아 우리 카드입니까 역으로? 예, 역으로 우리 카드예요. 네. 그렇게 이제 방위비 분담 이게 사실 주둔비라고 해야 돼요. 주둔비. 주둔비 분담금을 높이고 뭐 나중에는 이제 국방비까지 나토는 5%로 지금 합의된 상태잖아요. 우리는 지금 2.5% 상태인데 네. 이런 압력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까지도 슬쩍 간접적으로 암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꼬리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본인들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더 급하니까.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네네네. 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 국방은 어떻게 하라고 안보는 어떻게 하라고 네.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적화통일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주 정말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국력, 인구, 군사력, 네네. 군사력 5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참 믿기 어려운데 네. 군사 5위 6위 얘기하더라고요. 군사 공부 네. 많이 했지만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전쟁이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핵무기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못 일으킵니다. 네. 가능성 제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의연하게 네. 까무러치지 말고 네. 딱 일어나 가지고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예의 바르고 쿨하게 냉정하게 대응하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당장 그 월스트리트 저널 뭐 보셨겠지만 5월 말에 5월 22일이었습니까? 뭐 4,500명 정도 네네. 괌으로 옮긴다 그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안보 전문가들을 물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 아 걱정이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정말 양분되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참 잘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이왕 맥락? 말이 나왔으니까 아. 지상군은 철수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즘은 네. 그렇죠. 지금 네네. 지상 작전 해가지고 전쟁이 결판 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뭐 가자지구 이런 것이지 실제 네. 남북한에는 지상 작전까지 들어가면은 네. 이미 끝난 거예요. 아. 남북한 공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뭐 감군하거나 철군하겠다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은 진지하게 협의해 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카드로서 아. 적절하게 네.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보에 있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쪽에서 카드 분명히 흔들 거지만 철수는 못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일단 급하기 때문에. 서령 철수한다 해도 네. 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의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교수님 그런 입장이시군요. 약간 관련되는 거기도 한데 전작권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2006년부터 이제 가져온다고 합의했는데 2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명박 때 연기했고 또 네. 박근혜 때 사실 무기한 연기했고 지금 이제 조건에 맞으면 그때 전작권 뭐 반환할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작권 가져오겠다 반환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확언이 확언까지는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임기 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좀 예. 네, 네. 저도 그렇게 봐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때는 아예 안 했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전작권 전환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건이거든요. 네, 박근혜 때 조건에 기초한 것으로 이제 바꿨는데 네. 조건이 세 가지예요. 네. 뭐 첫째 너무 당연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좀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하시는 게 군의 이제 능력. 그래 뭐 북한 미사일 핵무기 대응 포함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안보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한 조건이더라고요. 앞에 두 조건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얼마나 돼야지 충분한 능력을 구비합니까? 그러네요. 답이 없어요. 세 번째는 더욱더 주관적이죠. 근데 이것을 검증하는데 연합훈련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연합훈련을 통해서. 연합훈련을 통해서. 아, 얼핏 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훈련을 네. 해보고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것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연합훈련을 하면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죠. 높아지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조건 안보 환경이 악화되죠. 나빠지는군요. 네. 따라서 전자권 전환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아주 어떻게- 간단한 방식이 어떻게 있습니다. 하죠? 우리가 통보하고 네.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통보하고 주었듯이 1950년 어, 네. 7월 14일이죠. 전쟁 발발한 지 3주 만에 우리가 통보하고 주었잖아요. 네. 편지 써서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이 우리가 통보하고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생각인 것 같죠? 네, 그렇지 뭔가 않아요. 엄청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닙니다. 그 엄청난 절차로 하면은 하세월이에요. 하세월이다. 예, 따라서 이런 방식 꼭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아까 육송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건 군송하다는 거예요. 이건 군대가 너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전작권이 예. 없다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군인이면은 자기가 지휘해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걸 본능 아니에요? 네, 네. 이 본능이 거세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존심 수십 년 상할 동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군인이라면- 군송하다는 말이 오히려 그렇군요. 네. 진짜 마지막. 이게 제가 전작권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떠오르긴 하는데요. 이게 항상 이제 남북 관계도 그렇지.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 공화당이면 이쪽에서 약간 여긴 민주당. 저쪽에서 민주당 정권이면 그렇죠. 여기는 예, 뭔가 왔다 계속 갔다. 엇갈려 왔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운명이 왜 이렇게까지 엇갈리는 건지. 전작권도 그렇습니다. 오바마 때는 약간 주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가 안 받을래라는 거였고 트럼프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조건 봐서 약간 뭐 이런 거였고 이것도 계속 뭔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전작권. 그 엇갈릴 때에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중심을 잡아야겠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죠. 잡아야겠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 보수 정당이고 미국의 국익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생각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중심 잡고 우리의 국익, 실용적으로 네. 국익과 실용이 잘하죠 이제 그 두 가지 워딩으로. 그걸로 충분히 네. 해나갔을 때 그만큼 우리가 좀 강한 어떤 의지라든지 용기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우리 준비는 다 돼 있다. 능력 다 돼 있다. 우리 따라서 뭐 경제력, 국방력, 그렇죠. 국민들의 의지 모든 거 봤을 때 네. 네. 자주적으로 가져올 때가 됐다. 그렇죠. 그렇죠. 네. 힘이 없으면 자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힘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불편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뉴스인사 프라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도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